제가 유튜브에서 이 범죄 사건 이라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는 범죄 사건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요. 지식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동안 뭐 추리 소설도 한 권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뒤늦게 사건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방송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2건에서 3건 정도의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사건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씩은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주 예전부터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규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규칙들은 공동의 질서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 되는 셈이죠. 이걸 법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에서는. 그래서 서로의 것을 침범하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정해놓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진상을 밝혀내서 잘잘못을 따져내야 되죠. 법에는요, 누군가 이 약속을 깨고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진상을 밝혀내서 잘못을 한 그 대상에게 합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해서 잘못한 사람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은 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을 대할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따져보고 의심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진상이 사실대로 모두 밝혀졌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를 여전히 알 수 없는 사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요일에 범죄사건 컨텐츠에서 한 130여 가지 정도의 국내외 사건들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그동안 알아봤던 그 어떤 사건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 6월 2일 새벽 6시 서울시 송파구에서 있던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2일 이날이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살의 가장인 한 씨가요,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마신 탓에 숙취 때문이었어요. 한 씨는 무역업을 하면서 전날 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서 새벽 2시에 귀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잠에 들었고 잠깐 눈을 떠게 되는 건데, 한 씨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 아내가 안방에 없었대요. 한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아내를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불러봤지만 역시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취로 인해서 이제 심한 갈증에 한 씨는 물을 마시러 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내려와서 거실로 몇 발자국 걸어가던 한 씨는요, 발바닥에 뭔가 끈적거리는 것이 묻어서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게 됐다고 합니다. 방바닥에는요, 여기저기에 사람의 피가 번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방 문 앞에는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밤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한 씨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거실도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온통 거실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37살이었던 아내 이 씨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한복판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발견 당시 아내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 씨는 가슴과 배, 등 여러 곳이 흉기에 찔려 있었다고 그래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체 옆에는 온통 피가 흥건했고요. 한 씨는 강도가 침입을 했나라는 생각에 다급히 아이들의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의 방으로 황급히 들어간 한 씨는 경악을 하게 됐다 그래요. 딸도 방바닥에 처참한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3학년인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지만 역시 아들도 칼에 찔린 채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어요. 모두 배와 가슴 옆구리를 예리한 흉기에 의해서 찔린 거였죠. 이 사건은 한 단란한 가정에서 벌어진 남편을 제외한 온 가족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에 한동안 매일 신문에서 새 모자 아파트 피살 사건 또는 가장을 제외한 일가족 의문의 피살 사건 등의 제목으로 매일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 씨는 처음에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보면서. 불과 자신이 몇 시간 전까지 귀가할 때만 해도 집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한 씨는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 새벽을 떠올려 봤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신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거나 정신을 놓을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아내가 비틀거리는 자신을 안방 침대에 눕히면서 애들은 자니 조용히 주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방 안을 나간 것까지도 전부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다급해진 마음에 한 씨가 매형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고요. 같은 이웃 주민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처음에 경찰들의 눈에는 피해자들이 모두 잠옷 차림이었다는 사실로 봐서는 식구들이 잠을 자던 도중에 봉변을 당하지 않았나 전형적인 강도 살인 사건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여러 차례 찔러가면서 살해한 현장에서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한 씨만 무사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문점이었죠.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던 수사팀은요, 곧이어서 이 사건이 강도 살인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집안에는 가구와 물품들이 상당히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금품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진 흔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대요. 게다가 집안에 폐물이나 다른 귀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집안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대문도 그대로 잠겨 있었고 창문이나 가스관 등을 통해서 누군가가 침입한 그런 흔적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도 이렇게 범인이 현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 사라졌다라는 점이 경찰 입장에서는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점이었죠. 한 씨의 집은요, 더군다나 집 구조가 비명이 들린다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한 씨는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한 씨 집 주방에서 사용하던 요리용 칼이었답니다. 범인이 범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흉기를 안방 문 앞에 버리고 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은 내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외부인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도 동시에 염두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수사팀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내부인의 소행일 쪽으로 수사를 했고 다른 한쪽은 외부인에 의한 가능성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부인에 의한 범행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 수사는 최초 발견자이자 신고자인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 한 씨를 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인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새벽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술에 취해서 귀가했는데 평소처럼 아내가 문을 열어줬고 아내가 자신의 양복을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 주었으며 자신의 양말까지 벗겨주고는 방을 나간 뒤에 자신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 잠에 깨보니 방 안에는 자신 혼자밖에 없었고 거실로 나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자신을 용의자로 보는 한 씨는요 굉장히 황당해했었어요. 한 씨는 잠을 자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해도 누군가 침입한 기척을 느꼈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면 잠에서 깨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한 씨의 변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범인이 정말 남편인 한 씨일까요? 몇 번의 집중 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한 씨에게서 수상한 기밀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한 씨의 진술도 몇 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내용만을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 씨가 부부싸움 도중에 홧김에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추가 조사를 했지만 역시 한 씨에게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웃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도 벌여봤지만 그날 새벽에 싸움 소리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져버렸죠. 시체는 있는데 살인자가 없는 답답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좀 들여다보면요. 한 씨가 사건 당일 귀가한 시간이 집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쯤입니다. 그 뒤로 사체가 발견되는 시각까지는 4시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한 씨 진술에 따르면은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벨소리를 듣고 직접 문을 열어줬으며 일찍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 라고 했죠. 사체 상태로 볼 때도 피해자들이 죽은 것은 발견 시점부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전이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8일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미스테리한 쇠모자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부검 소견에서 아내 이 씨의 사체에서 타인이 찌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지 못했고 가슴과 배에 난 상처들은 보통 자살할 때 나타나는 주저흔이다라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기 몸을 찌를 때 나타나는 상처와 다른 사람이 찔렀을 때 나타나는 상처는 모양이나 깊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칼이 몸에 들어오는 그 각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는요, 아내 이 씨의 몸에 나 있는 상처를 보고 자신이 스스로 찌른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거실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던 핏방울들도 아내 이 씨의 것이었으며 흉기에 남아있는 지문과 아이들의 방바닥에 남아있는 발자국도 아내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망한 두 아이들의 사체에서도 반항흔이 발견이 됐는데요. 아이들의 손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까지도 아내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아내 이 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에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흔적들이 부검 결과와 모두 일치했거든요. 분명한 건 아내가 남편을 제외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직접 살해한 뒤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밝혀내야 할 점은 아내의 범행동입니다. 대체 왜 그랬냐는 겁니다. 주변에 따르면은 아내 이 씨는 성실한 가정주부로 자녀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대요. 한 씨 부부는 둘 다 고학력 소유자이기도 했고 집안 배경도 전부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였답니다. 그렇다면은 아내는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한 씨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동안의 부부 사이는 좋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불화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 검사했던 아들의 혈액형 때문이었어요. 한 씨 부부는요, 양쪽 다 부모의 혈액형이 O형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의 혈액형도 O형이 나와야만 하는데 딸은 O형이 맞지만 아들이 A형으로 나온 겁니다. 한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부부가 심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그래요. 한 씨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결혼 직전에 잠깐 만났던 남성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래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평화로웠던 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한 씨가 아들의 혈액형을 알게 된 이후에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겠죠. 하지만 평범한 주부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되긴 합니다. 아내는 우울증을 알아온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어요. 성실한 아내, 엄마 역할을 해오던 이 씨는요. 다정한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냉담한 태도를 보이자 억울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으로 괴로워하다가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재검진한 결과 남편 한 씨의 혈액형이 O형이 아닌 A형이었던 겁니다. 한 씨는 초등학교 때 있었던 혈액형 검사로 인해서 여지껏 자신의 혈액형을 O형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O형이고 아들이 A형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잘못된 혈액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남편 한 씨가 받았을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하죠. 사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저는 9살부터 제 혈액형이 A형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하다가 AB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초등학교 때 검사대로 알고만 있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면은 저한테도 이것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요,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전문 기관에서 알려준 대로 자신의 혈액형을 O형으로 믿고 있었죠. 물론 병원에서 혈액형을 혼동했을 수도 있고 그 병원의 내용을 전달받아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줄 수도 있었겠죠. 이런 일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착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웠다라는 오해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130여 가지의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은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 사건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혈액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는 이 사건을 보시고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1990년 6월 2일 서울에서 있었던 잘못된 혈액형 결과로 인해 발생한 가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